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 강사성과 정혜원 교수입니다. 디지털 의료 영상학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의료 영상학 중에서 현재 디지털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세 번째 시간이면 3시간 정도면 디지털 방사선 촬영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지금 한 주 정도 더 연장이 돼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디지털 방사선 촬영이 다 오늘까지로 해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첫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의 정의, 그 다음에 필름 기반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지난 시간엔 디지털 의료 영상 시스템의 구성과 디지털 의료 영상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팩스라는 시스템과 영상정보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엔 디지털 의료 영상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 영상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이란 구성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수집은 아무래도 이 파트 전체가 데이터 수집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데이터 처리라는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표시 및 후처리, 영상 저장, 영상 및 데이터 통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의료 영상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CR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조사가 되면 피사체를 투과하고, 그리고 이제 피사체를 투과한 데이터가 이제 시그널이죠. 이런 시그널이 이미지 플레이트에 조사가 되고요. 이 이미지 플레이트는 역시 CR 리더기에 들어가서 CR 리더기에서 빛의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빛은 레이저를 얘기합니다. 빛의 조사를 받으면 그 레이저 조사를 받은 CR은 이미지 플레이트는 여기서 빛을 냅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저가 빨간색이고, 그래서 이미지 플레이트에서 푸른색 빛이 나오게 되고, 이 푸른색 빛은 엑스레이 받은 신호에 대해서 비례한 빛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읽어서 그 신호를 여기 영상 처리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영상이 디스플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 플레이트는 다시 강한 빛으로 조사를 받아서 깨끗이 데이터가 지워진 다음에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한 10,000번 정도. 그리고 회사마다 요것을 좀 더 성능을 개량을 해서 3만 번 이상 쓰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플레이트는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플랫 패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플랫 패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플랫 패널을 사용하는 것은 크게 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틸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틸레이터는 이렇게 플랫 패널 중에서 제일 윗면이 엑스레이가 들어오면 빛이 나는 세슘 아이오다인 같은 CSI 이런 소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엑스레이가 들어오면 피사체를 투과하고, 피사체를 투과한 엑스레이는 세슘 아이오다인에 부딪혀서 빛이 나게 됩니다. 빛이 나면 그 빛은 그 바로 뒤에 있는 TFT 면에 들어가서 여기서 전기적 신호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다시 수집이 돼서 여기서 디지털 영상 처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영상 시그널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는 영상으로 처리가 돼서 출력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간접형 DR,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반도체 소자가 들어가 있어서 엑스레이가 직접 들어갔을 경우 반도체 소자에 의해서 직접 여기서 그 전기가 생성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생성이 돼서 직접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생성이 돼서 이것이 바로 수집이 돼서 다시 이것이 영상 처리를 거쳐서 영상이 생성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또 구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이 생성되는 그런 중간 단계가 생략이 되었고 바로 전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형 시스템, 직접형판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형과 직접형 두 가지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CCD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평판형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CCD 방식의 DR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평판형 검출기는 CR 시스템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은 검출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디지털 검출기는 근본적으로 필름 특성과는 다른 특성 곡선을 그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성 곡선이 필름은 이렇게 S자형 커브를 나타냅니다만 디지털 특성 곡선은 이렇게 일자형으로 쭉 곡선을 나타내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필름보다 훨씬 넓은 노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10,000배 이상의 넓은 노출 범위를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평판형 검출기는 일반 촬영뿐만 아니라 투시 촬영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시 촬영도 다양한 방식, 평판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CCD 타입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차이는 아무래도 이 컴퓨터 프로세싱을 거쳐서 영상 처리를 한다는 그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방 촬영 시스템에도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맘모그래피를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시스템도 역시 있는데 아무래도 평판형 시스템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단점은 얘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평판형 시스템은 좀 고가의 장비에 많이 쓰이고 있고 또 특히 다이렉트 타입은 굉장히 검출 효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가라는 단점 때문에 CR을 쓰기도 하거나 인다이렉트 타입을 또 쓰기도 하고 CCD 타입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얘는 좀 저가형에 많이 쓰이고요. 성능은 뭐 다이렉트 타입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점점 이제 사용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팩스 혹은 팍스 부르는 사람마다 호칭이 조금씩 틀립니다. 어차피 영어니까 뭐 여러분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됩니다. 자, PACS 이렇게 되죠. 자,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자,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영상을 생성하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전송하는 시스템. 자, 이것이 이제 팩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 영상을 저장, 가공,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의료 기업, 뭐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영상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배포하고 포괄적인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디스플레이 장치와 통합이 돼서 보통 이제 RIS라는 Radiological Information System과 혹은 Hospital Information System, 병원 정보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정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디오그래픽스라는 그런 저널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내용은 그 레디오그래픽스에서 정의된 내용을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요 팩스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그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팩스 시스템을 구현하기보다는 장비해에서 직접 그 의사한테 그 영상을 보내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크지 않은 병원 같은 경우는 팩스까지 구축하기에는 너무 병원 규모가 작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 경우, 장비가 여러 대 있을 경우,
이럴 경우는 팩스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병원이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럴 경우는 팩스 시스템을 병원 자체에서 구축하기보다는 원격으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 서버를 병원에 두지 않고 원격으로 자기네가 계약을 맺은 회사에 서버를 구축을 하게 하고 자기는 단말기만 줍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원격으로 자기가 계약 맺은 회사의 모든 서버나 이런 데이터를 두게 해서 그 회사에서 관리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그 단말기만 둬서 모든 데이터라든지 정보라든지 그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기들 계약 맺은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이런 경우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병원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는 그런 것이 다 유지비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격이 더 세-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 규모가 좀 더 규모가 된다. 이럴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팩스 시스템은 영상 획득 장치, 그 다음 팩스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장치, 그 다음 디스플레이, 워크스테이션을 포함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하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이제 레디올로지컬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연결되고 링크되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초기에 이 팩스가 설치될 때에는 팩스 시스템은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주도적으로 돼서 방사선사들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들이 어, 영상을 관리하는 개념보다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개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경향이 방사선사가 관리하는 병원도 있지만 전산실에서 어,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병원 전산실에서 그냥 그 전산의 업무 중에 하나로 관리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경향들, 즉 방사선사의 업무라기보다는 병원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서의 그 경향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또다시 이제 경향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 바뀌고 있냐? 요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되니까 이제 또 개념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요새는 이제 또 CT, 그다음에 MRI 이런 개념에서 자꾸 이제 3D 영상이 추가가 됩니다. CT, MRI에서 장비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3D 영상이 아니라 CT, MRI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3D 영상이 있습니다. CT, MRI 장비가 아니라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만드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훨씬 또 퀄리티가 장비보다는 높고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상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방사선사가 필요하고 영상에 대한 또 많은 지식이 해부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또 방사선사 중에서도 경력 많은 사람이 또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렇게 돼서 다시 또 이제 또 방사선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경향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사선사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면은 그러한 중간자적인 입장으로서 방사선사면서 네트워크를 많이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파트, 즉 방사선사이지만 네트워크를 충분히 알아서 즉
그 팩스라든지 아니면 3D 영상이라든지 인공지능 파트에서 그 중간저절긴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트로 좀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워크스테이션의 중요한 특징은 사용자가 진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상의 진단 후 수처리를 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판독 업무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또 CT 영상 혹은 MRI 영상을 통해서 그 의사들이 필요한 영상을 재가공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수술 전에 수술에 필요한 영상을 재가공해 주는 역할을 하거나 혹은 수술에 필요한 모형을 3D 프린팅을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수술 영상을 기반으로 그런 걸 모델링 할 때, 그럴 때 그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별도의 사람들이 그것을 제작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픽스 시스템을 간단한 구조를 여기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모달리티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획득하는 모달리티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요. 이제 병원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다짜고짜 검사실로 가서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을 처음 오면은 임상 클리닉, 외래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임상 클리닉에 가면은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온 목적을 말하겠죠. 난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클리닉에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처방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처음 병원을 오게 될 경우는 검사부터 하게 되겠죠.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거 갖고 오게 되면 그 입력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새 큰 병원 가면은 1층 접수하는 곳에 본인 스스로 외부에서 갖고 온 CD나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외부,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외래에 가서 일단 접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뭐 검사 오더를 입력을 누겠죠.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럼 하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 혹은 레드리컬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접속이 돼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처방 오더가 나올 겁니다. 검사했던 오더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검사에 대한 코멘트가 영상 이하가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 요청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의과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환자들이요. 이제 영상의과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맞는 검사가 진행이 되겠죠. 물론 당일날 검사 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검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당일날 검사가 진행이 되든지 혹은 예약에 맞춰서 다시 검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검사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럼 검사만 진행해서 끝나냐?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검사뿐만 아니라 판독 결과도 같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은 검사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환자는 다시 외래로 돌아갈 겁니다. 그날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며칠 있다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결과가 영상만 볼 경우는 그날 돌아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판독 결과가 같이 가야 될 경우는 며칠 있다가 다시 외래로 갑니다. 자, 그럼 며칠 있다가 혹은 그날 다시 외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럴 때 환자는 외래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팩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팩스로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기만이 쌓여 있나요? 그게 아니죠. 그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저장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영상만 저장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의사들, 판독인은 다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영상에 접근을 해서 그 결과를 조회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영상이네?
그리고 외래에서 준 코멘트를 보게 됩니다. 환자에 대한 기록을 같이 보게 됩니다. 환자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 영상만 보고 리딩을 하겠죠. 판독을 하겠죠. 하지만 환자에 대한 어떤 임상 증상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임상 증상과 함께 판독을 할 것입니다. 환자에 대한 병기 과정 혹은 임상 병기 과정 혹은 해부학적인 어떤 기록이 있으면 그것과 함께 판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던가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을 같이 누겠죠. 자, 그리고 외래에서는 이 영상 기록과 판독기를 함께 보고서 다시 자기네가 환자한테 코멘트를 줄 겁니다. 어, 환자분한테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를 만날 경우 만약에 제대로 의사가 진료를 할 경우는요, 의사는 단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진단 혹은 영상에 혹은 차트에 있는 것만 가지고 진단을 하진 않습니다. 그것만 보고 진단을 한다면 사람이 진단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만 보고 진단을 하는 의사가 있다.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의사라는 직업은 한 가지만을 가지고 진단하게끔 훈련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진단을 합니다. 모든 것이란 건 뭐냐? 환자가 들어올 때부터 진단이 시작됩니다. 들어올 때 걸음걸이를 봅니다. 들어올 때 환자의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요. 그 사람의 억양을 같이 봅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미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던 패턴도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도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 병력도 다 보고요. 그 다음,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병력과, 그 다음에 병리과적인 기록과, 그 다음에 임상 증상,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상만 보고 판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거기 병원 차트에 있죠. 차트에 있는 기록들, 혈액 검사와 그다음 임상 증상과 이런 걸 같이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영상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결과가 아주 우수하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어, 임상 증상, 영상은요, 동일하다 할지라도 영상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임상 증상이 다른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상 증상이 똑같다 하더라도 영상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학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쉬운 학문이 아닙니다. 의학은.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정보학이란 개념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정보학, 영상정보학 우리 수업에도 있는데요. 그 수업에서 얘기하는 영상정보학과 여기서 얘기하는 영상정보학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수업에서 얘기하는 영상정보학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상정보학보다 훨씬 좁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상정보학은 훨씬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자, 왜 의미가 차이가 나냐? 우리가 수업에서 얘기하는 영상정보학은요, 어, 그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에서 어떠한 정보를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영상을 퀄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를 조절해야 되는지를 그, 공부하기 위한 수업의 방법을 위한 거고요. 우리가 공부한 영상정보학은 우리가 촬영에 어떤 인자를 조절하면서 최적의 영상을 만들 수 있나 이거를 공부하는 수업이고요. 여기서 지금 이 단락에서 얘기하는 영상정보학은 우리가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영상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을 분석함으로써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수 있고, 무엇이 포함되어 있고, 어떠한 병까지도 알아낼 수 있냐. 이런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카테고리 아니라 큰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큰 범위 안엔 디지털 방사선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방사선도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의미의 영상 정보학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우선은 이런 큰 의미에서 그래서 영상 정보학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큰 내용 안에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의 품질 보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거고요. 자, 거기서 이제 이 방사선학의 QA, QC, 즉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 수업을 즉 방사선 영상의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수업을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QA, QC 활동의 목적입니다. 알랄라 배웠죠? 뭐죠?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그래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하도록 방사선의 최소한 노출. 이게 우리가 목적입니다. 무조건 최소한이 아닙니다. 무조건 최소한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한 방사선 노출입니다. 합리적으로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만큼 최소한이 목적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진단을 위한 최적의 이미지 품질을 생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비용 절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음, 우리가 방사선사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 여러분들이 방사선과에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 그러면 어떻다고 얘기하시나요? 어,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들 대답을 어떻게 하시나요? 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방사선 위험해. 그럼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어,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방사선의 기본 전제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방사선의 기본 전제는 위험합니다.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왜요? 방사선의 기본 전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방사선을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방사선사가 존재합니다. 왜 존재한다고요? 위험한 방사선을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방사선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혹시 주변 분들이 방사선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위험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합니다. 자, 이제 큰 카탈로그 안에 영상 정보학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영상 정보학의 정의는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작하고 분석하고 배포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 및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응용하는 겁니다. 큰 카테고리의 영상 정보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큰 카테고리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를 적용해야 되고, 머신러닝, 딥러닝을 공부해야 되고, 인공지능 공부해야 되고, 컴퓨터 클라우딩을 해야 되고, 엔터프라이즈 영상, 데이터를 모아서 영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영상 공부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안 합니다.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사선사로서 병원에 나가서, 앞으로 해야 될 주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건 맛보기를 조금씩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의 주제들입니다. 방향입니다. 자, 엔터프라이징 이미지는 뭘까요? 엔터프라이징 이미지는 한마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고 원활하게 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의료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여기서 전사라는 것은 모든 병원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의 모든 데이터의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이 각각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상의학과 데이터는 영상의학과에서만 자꾸 활용이 됩니다. 그 심전도 기록은 심전도 기록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 기록은 기록으로만 활용이 됩니다. 이게 각각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각각 데이터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은 의사들 머리에서밖에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연관성이 많이 적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거죠. 이게 서로 간의 데이터가 상호 보완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가 해부학적 결과와 병리학적 결과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동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이게. 이것이 발전이 되면은 이게 인공지능이 되고 이게 컴퓨터 지원 진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이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게 의사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지금 요새 기업들이 이걸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화할 수 있게끔. 의료 데이터의 획득, 저장, 조회, 관리, 공유, 분석 등 데이터 관련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엔터프라이즈 이미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상, 이미징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일관되고 실적으로서 캡처, 색이나 관리, 저장, 배포, 보기 및 교환, 분석, 그 다음에 전자적인 건강 기록, 그 다음에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 기업의 전반적인 구현된 전략,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워크플로우 세트의 정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모든 의료 정보를 종합하는 것, 그것을 엔터프라이징 이미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딩 컴퓨터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 한번 했었는데요. 컴퓨팅에 대한 개념으로서요. 여러분들이 챗 GPT라든지 구글 검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일종의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산은 중앙 컴퓨터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챗 GPT한테 날씨를 물어보잖아요. 내일 날씨 어때?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단말기가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입력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날씨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돼요?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단말기가 입력을 하면은 그 정보는 그 중앙 서버로 가서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 시간을 조회를 해서 거기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 다시 위치 정보에 맞는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계산을 하는데 어디야? 그 중앙 서버죠. 그런 개념. 그 서버가 클라우드입니다. 그런 개념. 그래서 이런 걸 중앙 서버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클라우딩 컴퓨팅입니다. 요새 챗 GPT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입니다. 빅데이터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네 가지가 뭐냐? 그래서 크기, 속도, 다양성, 진실성.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의 속도,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형태, 데이터의 정확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가 쉽지가 않냐? 아, 첫 번째, 아,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가 뭐냐면 대규모 데이터가 모이려면 속도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래서 어렵고요. 두 번째, 다양성입니다. 한 곳에 치우친 데이터가 모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진실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꾸 거짓된 정보가 들어오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보입니다. 요 큰 용량. 큰 용량은 정보가 분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 다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얘를 제대로 분석을 한다면 어떤 일이 있냐? 정확한 데이터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챗 GPT입니다. 하지만 챗 GPT 검색하다 보면 재미없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재미없는 현상이 있냐? 자, 다시 분석하다가 최신 경향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자, 요새, 자, 아니면 미래 것에 예측해서 물어보세요. 대답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2025년도 대학 수능 결과, 대학 입학 경향이 어떨 것 같아? 대답 못해요. 왜요? 미래권 예측 못해요. 그냥 누군 어떨 것 같아? 분석해줘. 그러면,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이 예측한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못해요. 2025년도에 어떤 보이그룹, 걸그룹이 인기 있을 것 같아? 그거요? 대답 못해요. 왜요? 예측 못하면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분석한 거,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측은 못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들이 분석한 거. 근데, 그럼 2024년도에 어느 그룹이 제일 인기 있었어? 예를 들어서, 보이그룹이, 어느 걸그룹이 제일 인기 있었어? 딱 그랬는데, 분석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에요. 그럼 중국 데이터만 얘기한다니까요. 분석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에요. 일본 데이터만 얘기한다니까요. 분석된 데이터가 남미였어. 남미 것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쉬운 분석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이게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요새 이제 이것도 많이 뜨고 있죠. 뭐 알파고 때문에 많이 뜨긴 했지만 대중화된 게 알파고고요. 요새 머신러닝, 딥러닝 많이 뜨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머신, 기계죠, 기계. 기계가 직접 학습하는 겁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은 말 그대로 깊이 학습이죠. 그래서 요새는 이게 많이 응용되는 게 바로 이제 CT, MRI 같은 영상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발전이 돼서 컴퓨터 지원 진단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스스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스로 지원 진단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정상 영상과 정상이 아닌 영상을 구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 영상에 수천 장, 수만 장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정상이 아닌 영상을 해놓으면은 차이만 있잖아요. 그 차이만 딱 검출해내는 겁니다. 얘가 무슨 영상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정상 영상을 많이 놓았어요. 그래서는 병상이 아닌 걸 딱 놓아버리면, 여기가 틀려요. 라고 표시만 딱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체크만 딱 해주니까 의사들이 진단할 때, 여기 뭐가 틀리네?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지원하기 훨씬 좋겠죠. 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예요. 그러다 이제 조금 더 발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머리에 헤모리지, 피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 영상과 헤모리지가 모인 영상들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헤모리지가 이제 종양이랑 비슷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헤모리지 영상이 비슷한 요 영상에 대해서 헤모리지 영상이 쭉 보여주고 피가 보이는 영상이 쭉 보여주고 비슷한 패턴의 종양 영상이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몇 퍼센트로 헤모리지일 가능성이 있고 몇 퍼센트로 종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뭐 헤모리지가 가능성 몇 프로, 종양일 가능성 몇 프로 이렇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판독한 입장에서 몇 프로 가능성이 더 높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의사의 진단을 도와줍니다. 현재의 차원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이제 90% 해모리지, 10% 종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모를 수가 해모리지 쓰죠.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거의 진단이죠. 이제 음, 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력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것이 점점 발전되니까 이제는 아예 진단뿐만 아니라 저기 컴퓨터 영상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환자가 자기 상태를 입력을 하면 이거 무슨 병이에요? 딱 나오는 경우 아직은 기초적인 것만 그러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것만 기본적인 증상만 입력을 해놓고 환자 상태를 입력하고 하면 이제 진단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그런 이제 원리를 이용해서 신경망을 이용한 그런 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입력을 해서 하니까 이제 점점 사람의 판단과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도 음, 멀고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거는 TV에서 나오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인공지능과 같은 개념은 음, 과학자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저게 진짜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검색할 때 보면 자기가 이미 검색하고 있는 걸 자꾸 노출되죠. 제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 지금 USB가 필요해. 그 USB를 한두 번 검색하잖아요. 내가 모든 브라우저마다 USB가 뜹니다. 벌써 이미 인공지능이 그걸 파악을 한 거야. 이 사람 USB 필요하구나. 그런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거 다 적용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접근해 있고, 영상정보학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영상정보학, 우리는 방사선으로서 우리는 이제 이런 기술을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방사선사들은 IT와 관련된 추가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팩스를 같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제 팩스를 관리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 팩스는 또 무결성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무결성이라는 게 뭐냐? 팩스는 의료영상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점이 없게 안전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는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관리하도록. 그래서 IT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상 처리를 포함해서 방사선학이 디지털 세계 쪽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린 이제 이 지난 시간, 몇 시간 동안 이제 계속 디지털 방사선에 대해서 같이 개념적으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방사선 처리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었죠. 1895년 엑선 발견 이후로 힐륨 스크린 방사선이 계속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한 100여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방사선 촬영을 대체하는 의미로서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라는 개념이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처음에 그 디지털 방사선 촬영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왔었는데 이것이 점차 개념을 확장하더니 최근에는 디지털 의료 영상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디지털 영상 장비의 획득,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상 처리, 디스플레이, 저장, 영상 통신량 기술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획득 방식은 CR, 그 다음에 평판형 디지털 영상 촬영, 디지털 유방 촬영, 위장관 투시 촬영, 혈관 조형 촬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APM에서는 이제 정의를 이렇게 했죠. CR, 그 다음에 간접형 DR, 직접형 DR, CCD 이런 것들을 포함한 디지털 투과 영상을 생성하는 방사선 영상 기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디지털 방사선 촬영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 방사선 촬영은 몇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X선이 조사가 되면 인체를 투과하고 나서 아날로그화 신호가 생성이 될 거예요. 이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에 들어가면서 디지털로 바뀔 겁니다. 이 디지털로 바뀐 신호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처리가 될 거고요. 처리가 돼서 디지털로 저장이 됩니다. 영상 데이터화 되어 있고, 하지만 데이터화 되어 있는 이 신호는 그냥 있으면 우리가 읽을 수가 없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얘를 보려면 어떻게 된다? 아날로그화 돼야 됩니다. 화면을 아날로그화돼서 봐야 되니까 다시 디지털을 아날로그화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봐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필름에 대한 특성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필름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 필름 특성을, 곡선은 그래서 특성을 알았었죠? 그래서 필름 특성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은 호구, 최소 농도, 가장 높은 부분은 최고 농도, 그 다음에 최소 농도 더하기 1.0은 감도, 그 다음에 중간에 기울기 부분을 대조도라고 대조도 부분 평가했었는데 거기는 평균 궤조도와 간마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대조도에 반대되는 개념이 관용도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름의 특성은 제일 밑에 포구와 제일 위에 효근농도 이쪽은 아니고요. 진짜 필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비감도, 즉 베이스 플러스 포구 최소 농도 더하기 1.0인 부분, 비감도, 그 다음에 대조도 부분, 반영도 부분, 이쪽 부분이 진짜 필름의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쪽을 가지고 필름의 특성을 많이 비교했었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런 필름의 특성은 이제 또다시 뭐에 많이 영향을 받냐? 뭐죠? KVP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KVP가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조도가 저하됩니다. KVP가 증가되면 대조도는 저하되고 반대로 설량이 증가되면 농도가 증가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KVP는 대조도에 영향을 주고 설량, 즉 매스는 농도에 영향을 준 이런 걸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방사선 영상은 그래서 영상의 목표는 최적의 영상 품질을 만드는 건데 이런 최적의 영상 품질, 특히 필름은 해상도, 대조도, 잡음, 아티팩 이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라인 페어 밀리미터 이런 걸로 우리가 품질 결정했었고요. 대조도는 영상의 밝고 어두운 차이 이런 거였죠. 대부분 KVP인데 그래도 산란도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자, 그리드를 쓰고 안 쓰고의 영향을 받는다 얘기했었습니다. 또한 잡음 이런 것도 이건 잡음은 특히 이제 아무래도 선량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름을 이렇게 썼는데 필름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뭐냐? 제한점이죠. 뭐냐면 대조도 차가 10% 미만일 땐 잘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광학적 범위가 대조 그 범위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은 보관할 때 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검색하고 이런 게 다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바뀌게 된 거죠. 자, 디지털로 바뀌니까 이제 의료영상 시스템의 디지털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데이터를 수집하고 컴퓨터로 처리하고 이미지를 표시하고 후처리하며 이미지를 저장하고 영상을 영상 및 데이터를 통신하는 이런 부분을 구성이 되어 있었다.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CR이 있었습니다. CR은 이미지 플레이트를 이용하고 이미지 플레이트를 통해서 레이저로 스캔을 해서 영상을 획득을 하고 다시 이미지 플레이트는 이레이징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 얘기했었습니다. 또한 평판형 디지털 스캐너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다시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신틀레이터를 이용하는 간접형 방식과 그 다음에 포토 컨덕터 반도체를 이용한 직접형 방식이 있었다. 그 두 개만 있냐? 아니다. CCD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었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런 펑팔병 검출기는
높은 검출 효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CR과 비슷한 공간 분해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디지털 특성 곡선은 필름 특성과 매우 다르다. 그리고 필름에 비해서 매우 넓은 노출 범위를 갖고 있었다. 이런 특징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냐? 아니다. 디지털 투시 장비도 있었는데 그 근본적인 차이는 데이터 처리를 디지털로 데이터 처리를 한 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다.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 촬영도 뭐죠? 디지털로 했었다.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팩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팩스는 이제 그 모달리티에서 영상을 획득해서 이제 HIS와 RIS가 같이 연동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이런 걸 얘기했었고요. 디지털 방사선은 이제 영상 정보학이란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 이 디지털 방사선의 목적도 어떻게 보면 방사선의 QAQC의 목적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알랄라 환자에게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한의 방사선 노출과 그다음에 최적의 이미지 품질을 형성하고 비용 절감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정보학은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 조작, 분석, 배포를 위한 정보 및 통신 기술을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결국은 뭐다? 데이터 영상 처리를 포함한 방사선학의 디지털 세계에서 계속해서 더 많이 배워가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이고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수업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 디지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습도 많이 병행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